지금 중동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 확산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기습 공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투기 200대 이상이 동원되어 100곳이 넘는 표적의 미사일이 쏟아져 내렸고 최소 3곳의 핵시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핵 확산 위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현재 이란이 핵탄두 910개를 만들 수 있는 408.6kg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 2주 안에 무기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자비는 없다.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 며 전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사일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 확산 위기가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파국 속에서 저는 6개월간의 기록과 분석을 통해 이 위기의 결말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결책의 핵심에는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한국이 이 거대한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켈리입니다. 미국 국방부 이란-이스라엘 특수대응팀의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믿을 수 없을 만큼 혼돈스러웠고 또 희망으로 가득 찼던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죠. 20대 후반 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방부에서 중동의 가장 민감한 분쟁 지역을 담당하는 핵심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과도 같았어요. 중동은 그야말로 최악의 혼돈 속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형 기습 공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란의 핵심 군 지휘부가 무너지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최소 3곳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200여 대가 동원되어 100여 곳의 표적의 미사일이 쏟아져 내렸다는 보고는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아라크 중수로와 나탄즈 핵시설까지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위태로운 중동 정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현재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의 양이었습니다. 무려 408.6kg. 불과 3개월 전에는 274.8kg였던 것이 50% 가까이 폭증했다는 사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거의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섬뜩한 숫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핵탄두 9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고 추가 농축 시 단 2주 만에 무기급 우라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은 저의 심장을 조여왔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조차 비핵무기 국가가 이런 수준의 우라늄을 보유한 것은 전례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조차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이 정확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국제 감시망 밖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핵테러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지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미 수천 kg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며 핵탄두에 들어갈 무기 부품 생산까지 진전시켰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멈추지 않으면 이란은 단 몇 주 만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자비는 없다.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 며 전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분석관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모건 장군님은 회의실에서 밤늦도록 전략 지도를 펼쳐놓고 고뇌하셨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중동 평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했지만 장군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기존의 군사 전략으로는 이란의 복잡한 지하 핵시설과 대칭 비대칭 위협을 모두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하고 핵물질이 유출된다면 그로 인한 방사능 낙진의 위협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역시 한숨만 쉬어질 뿐 당장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미미하게 느껴지는 압도적인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정보력을 가졌다고 한들 이 거대한 파국 앞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대통령실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건 장군님은 대통령께 현재의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이란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고 자칫 전면전으로 인한 피해만 불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장군님의 목소리는 비록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분석하고 준비했던 제한적 특수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사이버 무기와 전략 자산을 이용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죠. 제 목표는 핵물질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란의 핵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였습니다. 저는 제안서의 말미에 대가를 요구한다는 부분을 덧붙여야만 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통신망 장악권과 정보망 접근권, 그리고 사실상 이란 내부 통제권을 요구해야만 했죠. 이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주권 침해였습니다. 제 입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스스로도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미국의 영향력을 중동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도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논리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과 강요들은 저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중동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국익, 즉 통신망과 정보망을 장악함으로써 얻게 될 전략적 우위에 대한 계산이 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동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대국으로서의 개입이라는 명분 아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항상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냉철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만이 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아무리 정교한 작전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특정 국가의 패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진정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중동의 불길을 끄기 위해 던지는 우리의 물이 사실은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죠. 이대로라면 중동은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 분석에 몰두할 뿐이었죠. 저는 미국의 제안에서 깊은 회의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지 그들의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진정으로 중동의 안정을 바라는 국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제안을 살펴보았죠.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과 이란 재건 사업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솔깃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그 속내는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유전 개발권 독점과 자국 기업 우선 참여, 그리고 이란 내부 통신망의 중국 감시 시스템 설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란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대신 그들의 핵심 자원을 손에 넣고 안보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의 제안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이란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식민주의적 발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동평화유지군 파견과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전면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사찰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죠. 이것은 사실상 이란 정부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에서 이란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제안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최신 방공 시스템과 핵기술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대신 중동 지역 내 자국 군사기지 연구 사용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 자신들의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이었죠. 핵 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형적인 힘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각국의 제안서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이란 핵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자국의 패권적 이익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위기는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했죠. 저는 결국 그들이 모두 똑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에 느꼈던 회의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중동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저의 마음은 깊은 절망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가 과연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혹은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지만 이란 핵 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핵물질의 행방은 더욱 불투명해졌고 전 세계는 핵 테러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어디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는 소규모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급증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해결책은 모두 실패했고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정보 분석 능력은 이 거대한 혼란 앞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저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중동협력과장 박준혁입니다. 대한민국? 예상치 못한 발신지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박준혁 과장은 매우 정중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핵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강대국들의 조건부 제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국가들의 제안은 결국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지레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 어쩌면 한 가닥 다른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다음 날 만나 뵙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 문제에 개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과연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밤새도록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더욱더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제안을 듣게 될까? 저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깊은 의심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라도 새로운 함정은 아닐까 하는 경계심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소박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과연 그들이 어떤 조건과 함께 나타날까? 라는 의문과 약간의 냉소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대사관 로비는 예상보다 조용했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준혁 과장은 온화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강대국의 외교관들에게서 느껴지던 차가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과장은 한국이 개발한 최신 AI 기반 중동 위기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이라고요? 제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란의 핵물질 추적, 미사일 이동 감지, 사이버 공격 방어 등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시스템의 시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는 능력은 제가 이제껏 보았던 어떤 시스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권이나 정보 접근권 같은 조건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죠. 박 과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임스 켈리님.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다는 말인가?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돕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요. 박 과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70년 전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전 세계 16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를 도와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 덕분에 저희는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저희는 그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과거 해외 기술 지원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필리핀의 해적 소탕을 도왔던 사례, 콜롬비아의 마약 루트 차단을 도왔던 사례, 가나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했던 사례 등 모두 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나라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박 과장은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한국을 기억해달라는 것뿐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강대국으로서의 오만함과 냉소적인 시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국제사회는 오직 이익과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은혜와 진심이라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가치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박 과장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압도되었고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보훈 외교라는 한국의 독특한 외교 철학은 저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 과장과의 만남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을 고스란히 안고 대통령에게 한국의 무상기술 지원 제안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제 보고를 진지하게 들으셨지만 모건 장군님은 저의 보고를 듣자마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임스.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겁니다.
장군님의 표정은 완고했고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국 중동 담당 선임 요원인 사라 브룩스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의도나 비밀 협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을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라 브룩스는 날카로운 직관력을 가진 인물이기에 그녀의 경고는 저에게도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에서 긴급 외교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동시에 한국의 지원을 반대한다는 사실은 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모건 장군님은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여기셨고 저에게 한국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오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제임스, 한국이 왜 이러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게. 어떤 것이든 좋으니 모든 것을 알아내게. 장군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한국의 과거 해외 기술 지원 사례들을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가나 박준혁 과장이 언급했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역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각국의 외교부와 정보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하며 한국의 지원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한국이 수십 년간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교육, 의료, 기술 지원을 해왔다는 동일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들과 인터뷰 내용은 한국이 약속했던 조건 없는 지원을 한결같이 지켜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끈질긴 보답과 지원받는 나라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받는 이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증언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강대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저의 냉소적인 시각은 점차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과 깊은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저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저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2주간의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저는 한국의 제안이 진짜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실 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느꼈던 진심을 대통령님과 모든 강요들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강요 여러분. 저는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주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거래하지 않고 신뢰를 심는 나라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먼저 필리핀의 해적 소탕 작전과 콜롬비아의 마약 루트 차단 사례를 들며 한국이 지원한 기술의 성공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필리핀과 콜롬비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란의 핵 위기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한국이 왜 아무 조건 없이 돕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당시 전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은혜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을 국가적인 외교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이란 문제에까지 돕는 이유가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한국의 철학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수많은 증언들과 자료들을 제시하며 한국의 보훈 외교와 신뢰를 심는 외교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임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제 보고를 경청하셨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얻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중동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가 이익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대통령님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좋다. 한국의 손을 잡겠다. 그 순간 회의실은 박수와 함께 승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격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확신이 통했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2주 후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팀과 함께 최신 AI 기반 중동 위기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이 미국의 중동 전략 사령부에 설치되었습니다. 거대한 서버룸 안에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스템 가동식에서 박준혁 과장은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한국의 마음도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AI 기반 중동 위기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이 가동된 지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중동 전역의 위협을 감지하고 예측하며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스템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서 핵물질 이동 징후를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예측 모델을 띄웠습니다. 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시스템이 주는 명확한 정보는 저희에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모건 장군님에게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휘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긴급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물질 이동 징후와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추가적인 확전 시 양국 모두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시스템이 예측한 정밀한 핵물질 이동 경로를 확보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사찰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숨겨진 우라늄 비축분 200kg를 추가로 발견하고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핵물질의 행방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시스템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전초기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선제적인 사이버 방어 작전을 펼쳤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UN, 나토,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조건 없는 지원에 주목하며 한국의 품격 외교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국 이익에만 매달렸던 강대국들은 침묵했고 주변국들 역시 이란 핵위기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앞다투어 밝혔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고 미국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한국의 신뢰를 심는 외교가 어떻게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뇌와 좌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중동 지역의 군사 동향과 핵 관련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대로 추가 기술 지원과 전문가 파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은 무기가 아닌 신뢰가 평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희망을 주는 외교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천명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에 냉소적이던 제가 이제는 신뢰와 진심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조용하지만 강한 품격의 나라, 신뢰를 심는 나라로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가 앞으로도 세계에 더 많은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